네, 법무부 장관 내정자 발표하겠습니다. 판사, 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추미애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의 선거 공작 수사와 관련하여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다. 송철호, 송병기, 황운하에 대한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총리실 모 행정관과 안부 통화를 하던 중 시중에 떠도는 김경시장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많이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밝힌 H와는 2014년 하반기 서울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고 당시 국무총리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다음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선관위 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당을 위해서 단골 공격수였던 저 심재철이 이번에는 의원님들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평시가 아닙니다.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내년 총선의 선봉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12월 5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공석이던 법무장관 자리에 추미애 의원이 이제 내정이 됐잖아요. 오늘 국회에서 직접 본인이 입장을 내놓은 게 있다면서요?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52일 만에 지명이 됐는데 추 후보자 검찰개혁은 시대적인 소명이다. 많은 저항이 있겠지만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겠다라는 일종의 포부를 밝혔고요. 첫날부터 검찰개혁 얘기를 했군요. 네, 윤석열 총장과의 호흡은 어떠냐라는 네. 질문이 나왔는데 네.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법조계 선후배 네. 사이니까 네. 그런 질문을 했는데 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네. 한 거죠. 그렇군요. 지난번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저보다 더 센 사람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네, 퇴임사에서 했었죠. 네, 좋습니다. 양 반장, 조금 전에 뭐 영상도 잠깐 봤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임기가 10일에 끝나는데 이제 뭐 임기가 더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어제 저희가 다뤘는데 그 후임 원내대표죠. 원내대표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 원래 임기가 10일까지였는데요. 오늘 그걸 하루를 더 줄였습니다. 아, 그래요?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9일 날 어. 그 경선을 치르겠다. 조금 전에 나왔어요? 예, 딴 예. 생각하느라 못 들었어요. 아,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일단 뭐 앞서 보신 것처럼 심재철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해서 네, 강석호, 유기준, 심재철 이렇게 3파전 양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이 참여하는 이른바 4+1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만남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보는 영상입니다. 이제 원내대표 등이 이제 대표단으로 참석을 했고, 이들은 오늘 오후에 만남을 갖고 8일까지 예산안과 선거제 및 검찰개혁 법안,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법안이죠. 관련한 단일안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과 법안을 상정한 뒤에 표결 처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짠 일정으로 보입니다. 8일이라는 날짜를 봤을 때요. 다만 9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됩니다. 그게 좀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민주당은 일단 뭐 그건 뭐 나중 문제고 단일안부터 만드는 게 순서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및 외교부장이 방한 이틀째인 오늘도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를 두고서도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왕 부장은 패권주의 행위는 민심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미국을 뭐 겨냥한 발언이죠. 중국의 부흥은 역사적 필연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만났는데 그것 좀 자세한 얘기는 이따 고반장 발제 때 해보겠습니다. 외주 스텝 여성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죠. 배우 강지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었고요.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서 생을 다할 때까지 참여하는 게 맞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추미애 법무장관 지명 소식부터 알아보고요. 하명 수사 의혹 관련한 각종 속보 내용들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소식과 국회 상황, 외교안보 속보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 반 넘게 공석이던 법무장관직에 문 대통령이 판사 출신 5선의 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된다면 검찰개혁, 또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 간의 갈등도 법무장관이 해결해야 할 그런 숙제 중에 하나인데요. 신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 내정자 발표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추미애 의원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죠. 지난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물러난 지 52일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10월 말 기자 간담회에서 조 전 장관의 후임 인선을 서두르진 않겠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검찰개혁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된 수사도 진행 중이라면서 이 패스트트랙 법안 성사도 관심이기에 변수를 만들려 하지 않으려 한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인사를 냈다는 건 이 상황이 좀 정리가 됐다는 걸까요? 아니면 역으로 더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걸까요? 이 추 후보자는 판사 출신의 개혁 성향으로 평가받는 만큼 문 대통령이 중단 없는 검찰개혁에 더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예고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판사, 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추미애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추 후보자 대구 출신입니다. 24회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10년 동안 판사 생활을 하다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서 당에 영입됐습니다. 당시 DJ가 호남 사람인 제가 대구 출신 며느리를 얻었다라고 한 말이 유명하죠. 15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당선된 이래 17대를 제외하고 내리 5선을 했습니다. 계파상으로는 비주류 취급을 좀 받았는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그 전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5년 문재인 당시 새정치연합 대표가 최고위원으로 지명했었고 그때 국민의당 창당을 위해서 탈당한 안철수계를 적극적으로 비판하면서 친문계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불륜과 이혼을 내용으로 하는 막장 드라마를 보면 저는 국민들의 정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떠넘기고 떠나는 것으로 면책이 된다면 그것은 막장 정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열린 전당대회에서 친문계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대표에 선출됩니다. 민주당 계열 최초의 대구 경북 출신 당대표가 됐죠. 추다르크라는 별명답게 6.13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 좋은 결과를 냈고 또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선 공동 선대위원장도 맡았습니다. 이놈의 정책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가란 말이야. 1번 가란 말이야. 문재인 1번 가란 말이야. 알려줘. 문재인 1번 가. 네, 대선 홍보 영상이었죠. 자, 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정식으로 임명이 된다면 연초로 예정된 검찰 인사부터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인사권 쥐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와 검찰 간의 갈등은 일촉즉발, 누가 봐도 전면적인 양상이고요.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다음 날 법무장관을 지명한 것도 우연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타이밍입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지난 7월 말 인사 때 검사장급 이상 간부직 6자리를 비워뒀습니다.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는 정계 인사를 한 달여 앞당기고 또 이를 통해서 조국, 유재수, 또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담당하는 수사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치권의 반응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법무 검찰 개혁의 완수를 기대한다며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 강단 있는 적임자라 환영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청와대가 대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자 후한무치 인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자, 다른 당 반응도 들어보시죠. 낯뜨거운 청와대 옹호론만 펼쳤던 사람이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에 적합할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조국의 빈자리를 못내 채운 듯한 조국 장관의 대체제의 인사이기에 개각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마저 일소될 지경입니다. 현재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앞에 두고 검찰은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한 시기에 원만한 지휘력을 발휘하면서도 개혁에 소임을 다할 법무부 장관이 필요합니다. 네, 당초 청와대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주쯤에 개각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일정을 서두른 건 빨리 청와대 검찰 갈등 확전을 막고 또 수습하라는 뜻일 겁니다. 추 후보자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적 요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저도 임할 각오입니다. 윤석열 총장과는 호흡을 어떻게 맞춰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그런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추후에 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여 년간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한 번도 제 사심을 실어보거나 어떤 당리당략에 매몰돼서 처신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바로 국민께 약속드린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요. 자, 오늘 원포인트 개각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총선용 개각은 시기가 조금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총리를 총선의 간판으로 세우고 또 4선의 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차기 총리로 낙점했었는데 김 의원에 대한 개혁선에 대한 진보 진영의 부정적인 평가가 커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또 야권의 공세가 예상되는 인사청문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여는 것 또한 청와대로서는 상당한 부담이겠죠. 유은혜 부총리와 박영선 중기부 장관 등 현역 출신도 당분간 내각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조국 사태 52일 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입니다. 네, 아까 시작할 때 양반장이랑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하는 사이에 한국당 윤상현 의원도 이제 추가로 출마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이제 3파전이 될 거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후보가 4명이 됐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뒤에 국회 발제 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차기 법무장관에 판사 출신의 추미애 민주당 전 대표를 지명했습니다. 지금 총리 인사가 같이 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었지만은 법무장관 원포인트 인사였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검찰 개혁에 방점을 둔, 무게를 둔 인사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지 52일 만에 후임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이자 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자, 문 대통령 당선 당시에 민주당 당 대표를 지냈습니다. 대구 출신이고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10여 년간 판사로 일했습니다. 자, 이후에 정치권에 입문을 해서 여성으로선 최초로 지역구 5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청와대로서는 판사 출신인데다가 정치인으로서도 중량감 있는 이 추미애 의원이 법무,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청문회 얘기할 때마다 현역 불패 그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점까지도 고려를 했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런 분석이 있죠. 아까도 이제 신반장이랑 얘기했지만은 조국 전 장관이 퇴임사에서 나보다 더, 그러니까 저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추미애 전 대표,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은 상당히 개혁적인 인사로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인선을 서두른 이유 중에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됐을 거라는 해석이 있는데 당초에 청와대가 일러야 다음 주 그러니까 정기국회가 끝난 뒤에 개각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또 법무장관뿐만 아니라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내년 총선 밑그림을 그리는 개각이 이루어질 걸로 보였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총리의 경우에는 차기로 점찍은 이 김진표 의원이 정권의 지지층으로부터 반발을 좀 사고 있어서 미뤄지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법무부 장관인
건데요. 사실 추 후보자가 내정됐다라는 이야기는 뭐 정치권에서는 기정사실화된 이야기였는데 최근 들어서 뭐 조국, 유재수 또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까지 뭐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을 둘러싼 수사가 이어지면서 인선을 뭐 다소 서두른 것 아니냐, 또 검찰 개혁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법무장관이 이제 인사권을 쥐고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반장들이 선을 넘으려고 그러면 뭐 인사처리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중요합니다. 그 검찰 수사에 인사권을 갖고 있는 이제 새로운 법무장관이 등장한다는 거는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뭐 아무래도 인사권을 뭐 조기에 행사할지 여부가 관심인데요. 원래 정계 인사가 내년 2월입니다. 이걸 뭐 1월로 앞당겨서 현재 비어 있는 검사장급 이상 간부직인 대구, 광주 고검장 등 6자리를 채우고 또 주요 수사 사건의 수사팀의 지휘 라인을 대폭도 교체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대검 수뇌부를 대폭 인사 이동을 시키면 윤석열 총장의 흔히들 표현하는 손발을, 그러니까 국장의 전하, 양반장을 잘라버리는 이런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딱 최 반장 차례에서 국장이 인사권 언급을 한 게 저는 그 의미가 있어 보이죠. 예,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좀 보이거든요. 네. 긴장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법무부가 추진해 오던 이 검찰 개혁도 속도를 높일 것 같습니다. 김호수 법무부 장관 대행이 개혁안을 마련해 왔지만 어찌됐든 대행이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죠. 이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꾸려서 직접 수사, 이 부서 인원 축소,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사건 배당 기준위원회 설치 이런 권고안 냈지만 솔직히 성과가 좀 없었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까 국장 말씀하셨다시피 조국 전 장관이 나보다 더 센 사람이 올 거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추미애 후보자도 상당히 개혁적인 성향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자, 지난해 1월 청와대 이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서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이 된 바 있다. 잘못된 권력을 바로 잡아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이렇게 검찰 개혁을 강조했던 바 있습니다. 네. 자, 아까도 잠깐 들어봤지만요, 고 반장, 추미애 후보자가 아무래도 언론들의 여러 가지 인터뷰 요청도 많이 있었을 텐데 국회에서 아예 직접 소감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후보자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면서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 각오를 밝혔습니다. 사실 이 추미애 후보자가 여당 대표까지 지냈던 만큼 장관 입각은 조금 벽에 맞지 않고 차기나 차차기 국무총리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추미애 후보자 본인이 소위 큰 꿈까지 꾼다 이런 이야기도 당 안팎에서 있었고요. 자, 오늘 관련 질문도 나왔는데 추 후보자 역사적 요구와 시대 상황에 비춰볼 때 제 개인적 입장을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들어보셨는데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어떻게 호흡을 맞출 것이냐 이런 질문이 또 나왔어요. 근데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추후에 차차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즉각적인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데 이를 장관으로서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라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추 후보자는 20년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한 번도 사심을 실어보거나 당리당략에 매몰 때 처신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애둘러서 답변을 했고요. 또 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직접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야당 일각에서는 공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 탈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 번도 당을 옮겨본 적이 없고요. 제가 당적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대통령님이 따로 메시지 같은 게 보내오신 게 있나요? 대통령님 메시지는 따로 없더라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많은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또 그 길이 매우 험난하다고 여러분들도 알고 국민들도 알고 계십니다. 네, 험난한 길이지만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걸어가겠다 그런 취지로 일단 이해가 되고요. 이제 장관이니까 청문회를 당연히 거쳐야 되잖아요. 현역 불패라는 얘기는 했지만 모든 일에는 다 예외라는 건 있는 거니까 긴장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 이렇게 호평을 내놨고요. 야당은 청와대의 사법 장악 의도가 드러난 인사다 이렇게 또 반발을 한 거죠. 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요, 이 법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 강단 있는 책임자라며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요,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후안무치한 인사다라면서 사법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바른미래당은 청와대를 옹호하기만 했던 사람이 이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할지 의문이라고 비판적인 논평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뭐 인사청문회 개최가 순탄치 않을 것이다. 열려도 경과보고서 같은 것 정도는 채택되지 않을 것이고 또 결국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뭐 말씀하신 대로 현역 의원 프리미엄이 있고 뭐 불사라고 해도 다른 직책도 하는 법무장관인데다가 또 소관 상임위 법사위원장을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맡고 있다는 점, 또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지금 뭐 여야 갈등이 정말 크게 달하고 있다는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 애초에 일정을 잡는 것부터 좀 큰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갑자기 또 생각나는 얘기가 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금 광진을 추미애 잡겠다 해서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저렇게 내각에 들어간다면 이제 사실상 그 매치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여러 가지 뭐 상황이 뭐 이후 뭐 내년 잠깐만요. 그러니까 총선 90일 전까지 예비 등록, 그러니까 예비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월 16일. 며칠이에요? 16일. 네. 1월 16일까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추가 개각, 또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 상황 짧게 짚어보면요, 신반장. 네. 민주당이 한국당을 빼고 이른바 4+1 협상에 속도를 붙이는 그런 모양새죠. 네, 뭐 민주당이 그동안은 그래도 협상의 여지를 좀 열고 뭐 최후 통첩하면서 기다리겠다라고 했었는데 오늘부터 한국당을 빼고 이 본격적인 선거법과 예산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필리버스터 처리하라는 최후 통첩 거부하면서 대화가 끝내 무산됐다고 보여지고, 오늘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 4개 야당과 이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첫 번째 회의를 가졌습니다. 오는 6일까지 예산안 이 수정안을 작성을 하고요. 반드시 9일에 처리해서 정기국회 회기 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반면 한국당은 이 4+1 협의체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수정안 없는 정부 원안을 표결 처리하자고 주장을 했고요.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이자 이 변혁 대표죠. 오신환 원내대표도 국회를 막장으로 몰고 가는 불법 행위라면서 비난했습니다. 역시 이 변혁의 이 유승민 의원은 4+1 회의에서 각자 증액 민원을 받아 수정안을 만드는 건 역사상 한 번도 없던 범죄 행위다. 나부터 몸으로 가서 막겠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잠깐만 6일이면 내일이잖아요, 내일. 그죠? 내일이고 8일이면은 일요일이네요. 네. 그러면은 9일이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시간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그렇죠. 이거 며칠간 앞으로 지금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조국 후임 법무부 장관의 5선 추미애 지명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의 최초 제보자가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밝혀졌죠. 청와대는 제보가 있었다는 건 결국 하명 수사가 없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지만 청와대와 송 부시장의 해명에 엇갈리는 대목이 있어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로 하명 의혹을 만들어냈다고 비판했지만 한국당은 선거농단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문제에 관해서 최초 제보 경위 및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관해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 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하여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청와대는 제보를 받은 사람은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 반원이 아닌 행정관이고 또 제보를 한 사람은 정당 소속은 아닌 공직자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누군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청와대 관계자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취재진에게 잘 취재하면 알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5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그 신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우선 제보를 받은 사람 문모 사무관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됐다가 지금은 국무총리실로 복귀를 해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관 출신입니다. 자,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 반원이 아닌 행정관이라는 청와대 설명이 틀린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제보를 한 사람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확인이 됐죠. 자, 이 또한 정당 소속은 아닌 공직자라는 설명이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대목은 있죠. 김기현 전 시장과 경쟁했던 송철호 울산시장이 그를 경제부시장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땐 송철호 캠프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자, 송 부시장, 이 캠핑족이었을까요? 청와대는 송 부시장과 문 전 행정관이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보를 받았다라고 설명했죠.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하여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청와대와 이 당사자 해명이 충돌합니다. 자, 송 부시장은 이 문 전 행정관은 캠핑이 아니라 한 사업가 친구를 통해 알게 됐고, 이 김기현 관련 제보는 2017년 하반기쯤 이 SNS가 아니라 전화 통화로 알려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밝힌 H와는 가끔씩 친구들과 함께 만난 적이 있었고 통화도 간헐적으로 한두 번 하는 사이였습니다. 총리실 모 행정관과 안부 통화를 하던 중 울산시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시중에 떠도는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많이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하여 울산 시민 대부분에 다 알려지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송 부시장이 먼저 제보를 했다라는 청와대 입장과는 또 다른 대목으로 보이죠. 자, 이에 대해 청와대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자, 파악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수사기관이 밝혀낼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를 위해 검찰은 오늘 이 제보를 받은 문모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현재 가득한 상황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어제 서울 동부지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고민정 대변인, 비위 혐의가 있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진술에 의존해 이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건 유감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민주당, 여당도 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청와대의 하명 의혹으로 수사를 벌이는 건 검찰이 수사권을 무기로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정격작전, 기습작전 하듯이, 군사작전 하듯이 조직폭력배 범죄 집단을 습격해서 일망타진하는 하듯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면서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그 행태를 보면 수사 이첩은 자연스러운 행정작용입니다. 그것을 하명수사로 얘기한다면 대통령은 무엇을 가지고 임기 동안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한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을 바지저고리로 만들어서 이 나라의 법치국가가 검찰만에 의해서 공정성이 담보됩니까? 민주당은 또 내일 대검찰청과 경찰청 차장들을 불러서 이 쌍방의 입장을 들어본 다음 검찰이 상괴, 그러니까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면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융단 폭격을 가하자 민주당을 향해서는요, 한국당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한다며 몰아치던 검찰의 칼바람 때는 칭찬하던 청와대와 민주당의 모습은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네, 더 나아가 한국당은 지금 검찰이 너무 잘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는 검찰이 대단하다라면서 이런 극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잣대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은 검찰개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 다만 국민들은 이 황교안 대표의 지난날을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던 윤석열 총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고 지방 한직으로도 발령을 했죠. 또 검찰총장이 돼서 찾아왔을 때는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중요한 보직을 특정 영역의 검사들이 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좀 편향적인,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런 인사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유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앞서 민주당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특위를 만든 데 이어 한국당도 소위 감찰 중단, 하명 수사 의혹 등을 밝혀낼 특위를 만들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기현 제보는 송철호 측근, 엇갈리는 해명에 커지는 의혹입니다. 네,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위 첩보 의혹에 대해서 어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근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청와대가 발표할 때는 이제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그 제보자, 그 제보를 접수받은 사람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보를 한 사람은 현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확인이 됐고요. 아까도 잠깐 영상에 나왔지만 직접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관련한 의혹을 본인이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제보했던 내용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도 없었다. 이게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적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송병기 부시장은 오늘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하반기 총리실 행정관과 전화통화를 하던 도중에 김 시장 측근 비리에 대해서 대화했다면서 청와대 행정관과 나눈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울산 시민 대부분이 알고 있던 일반적인 사항이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은 이미 2016년부터 건설업자 김모 씨가 북구 한 아파트 시행과 관련하여 수차례 울산시청과 울산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이었고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하여 울산 시민 대부분에 다 알려지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내용 또한 일반화된 내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밝힙니다.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제보했다는 일부 주장은 제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만 이 청와대가 내놓은 민정수석실 자체 조사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서 여전히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진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문모 전 행정관이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이 송 부시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라고 했지만 이 송 부시장은 사업을 하는 친구를 통해 문 전 행정관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7년 10월이라고 못 박은 이 청와대 시기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청와대는 SNS를 통해서 제보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송병기 부시장은 전화통화였다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하여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습니다. 2017년 하반기쯤으로 기억되며 총리실 모 행정관과 안부 통화를 하던 중 울산시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시중에 떠도는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많이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청와대가 어제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는 얘기를 좀 전에도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제보자의 동의 없이는 신원을 밝힐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하명 수사도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죠, 신반장. 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오후에 추가 브리핑을 열고 불법으로 김기현 전 시장 첩보를 수집했다는 보도 모두 허위로 드러났고 하명 수사 의혹 당연히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발표한 것처럼 제보자가 관련 제보를 했고 이를 청와대 행정관이 정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으니까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인 거죠. 자, 윤 수석은 제보자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 일부 언론이 하명 수사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제보자를 밝혔다면 불법이 될 수 있었다라는 논리로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청와대 발표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제 제보자의 존재는 확인이 됐고요. 송병기 경제부시장인데 그 제보를 받고 이를 정리한 사람의 신원도 오늘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문모 전 행정관인데 오늘 바로 검찰이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예, 오전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어제 이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 문모 전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을 해서 요약 정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한 비위 사실 없다, 이렇게 밝혔었죠. 자, 그러고 나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그걸 보고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자, 문 전 행정관은 현재 지금 국무총리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이라는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자신의 이 SNS에 대통령실에 파견됐던 검찰 근무 이력을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검찰은 문 전 행정관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경위 또 이후 처리 과정에 대한 위법 여부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선거농단,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면서요. 청와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죠, 최 반장. 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요. 2대 악법 그리고 청와대 3대 게이트에 강력 투쟁해 나가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황 대표가 말한 2대 악법은 아시는 것처럼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한 3대 게이트는 소위 유재수 감찰 중단, 그리고 청와대 하명 수사, 그리고 우리들 병원 불법 대출 의혹 이 세 개를 말하는 겁니다. 황 대표는 국정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국민들에게 알려 심판받게 하겠다며 필요하면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 모든 대응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당 내 이른바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는 오늘 여권의 주요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첫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 부시장도 포함이 됐습니다. 조사위원장을 맡은 곽상도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울산시장 송철호와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은 송철호 선거 캠프 핵심 참모로 참여하면서 상대 후보자의 범죄 비리를 경찰에 넘기고 경찰 수사 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선거 이후에는 한 분은 시장직을 수행하고 한 분은 조례를 새로 만들어 자격이 없는 분을 부시장으로 영입하도록 하는 이런 대가 관계까지 챙겼습니다. 네, 이 밖에도 자유한국당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오고돈 부산시장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고발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 백원우 전 비서관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도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면서 직권남용 그리고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당이 청와대,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제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특검 가능성까지 내비쳤다고요? 예, 어제 이해찬 대표가 한번 운을 띄웠죠. 네. 민주당 검찰 공정수사 촉구특위라는 기구가 있는데 오늘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예, 검찰의 표적 또 선택적 수사는 검찰 개혁법을 좌초시키려는 것이다. 청와대 압수수색 또 하명 의혹의 수사는 검찰의 정치 개입이자 수사권 남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위위원장인 서른 최고위원은요. 울산 사건 등에 대한 검찰과 경찰 주장이 다른데 내일 이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와 임호선 경찰청 차장을 직접 불러서 양측 의견 다 들어보고 검찰이 상궤를 벗어났다라고 판단이 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 특위위원들 검찰을 향한 아주 강한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7개월이 넘도록 기소하지 않으면서 짜맞추기 수사로 소위 청와대 하명 수사라는 없는 의혹을 만들어내려는 데서 그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그 행태를 보면 불순한 여론몰이 그리고 망신주기 그러면서 악랄한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전직 특감반원, 숨진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놓고요.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처음 봤는데 검찰이 아무튼 압수수색을 통해서 유류품을 가져갔잖아요. 근데 경찰이 검찰에게 다시 돌려달라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역청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검찰이 어떻게 됐어요? 기각했나요? 네, 기각했습니다. 사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이걸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법원 청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그냥 경찰에 기각을 한 건데요. 이 전직 특감반원이 숨진 다음에 경찰이 이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있었고 지난 2일 검찰이 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서 이를 가져가자 경찰이 이례적이다라고 반발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틀 만인 어제 저녁에 이 경찰이 검찰을 향해서
휴대전화와 분석 결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경찰이 하고 있으니 명확한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는데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에 대해 경찰이 역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건 사실상 검찰이 가져간 증거물을 되찾아가겠다라는 이런 뜻이었는데요. 검찰이 오늘 이를 기각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경 간 갈등 더 고조될 걸로 또 보입니다. 네, 경찰도 이제 영장을 청구하면서 신청하면서 검찰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차원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검경 갈등 상황 저희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상황이 어디까지 번지는지는 저희가 속보를 챙겨야 되겠죠.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송병기, 김기현 제보 선거 염두에 둔 것 아냐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을 불허하는 사실상의 불신임 결정을 내린 걸 두고 당내 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도 최고위원회에 불참했고 더 나아가서 원내 업무에도 사실상 손을 놓아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은 9일로 확정이 되면서 도전자들의 출마 선언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열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황교안 대표 이 천막 집무실이 있는 그 청와대 앞에서 열렸어야 하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 국회입니다. 국회 당대표실에서 오늘 열린 거죠. 황 대표가 국회로 건너왔습니다. 왜냐? 지금 한국당 원내 지도부 사실상 진공 상태다. 조금 야박하게 말하자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춥니다. 자, 이렇게 말한 이유, 아직 임기가 나흘 정도 남았는데도 원내대표로서의 직무를 사실상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자, 원내 사령탑이 없으니까 나라도 그럼 국회를 지켜야 하겠다 해서 당대표가 국회로 넘어온 거죠. 자, 황교안 대표 어제 나 원내대표 면시킨 뒤로 직접 방까지 찾아가서 참 7분간 면담하면서 고생하셨다 이렇게 달래기도 했지만 이게 어디 그런 말 한마디로 봉합될 문제입니까 이게? 자, 황 대표 오늘 이렇게 최고위원회 하러 나왔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나경원 원내대표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였을까요? 이런 말부터 꺼냅니다. 그동안 나경원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대여 투쟁을 효과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교안 대표가 수염을 깎지 않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나 원내대표 오늘 아예 출근을 안 한 걸까요? 아니죠. 그럴 리 없죠. 자, 이렇게 국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회의에 안 나간 겁니다. 솔직히 그 심정 다들 이해 가실 겁니다. 날 자른 사람들 얼굴 아침부터 보고 싶겠습니까, 그거? 자, 하지만 나 원내대표 신경을 더욱 곤두서게 하는 일이 또 있었으니 고작 하루 차이라고는 하지만 임기를 단축시킨 겁니다. 원래 임기는 10일까지인데 그런데 새 원내대표 선거 날짜가 날짜는 9일? 네. 9일입니다. 9일이죠. 네, 9일로 그렇게 본인들이 조금 이제 10일까지가 임기입니다만은 조금 이제 일찍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어서 12월 9일로 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새 원내대표 뽑는 일정도 선거일도 정해졌고 후보들 계속해서 출마 선언하고 있고, 자, 그제는 강석호, 어제는 유기준, 오늘은 오선의 심재철 의원이 오전에 출사표를 던진 거죠. 잠깐 들어보시죠. 의원님들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기꺼이 총알바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는 경우는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조금 전에 인천 출신 3선 윤상현 의원도 출마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봐야죠. 지금 제가 여기 뛰어든 것은 수도권의원으로서 처절함, 절박함, 절실함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사직성의 각오로 맞서야 합니다. 윤상현 의원 원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할 예정이었는데 정론관에 오늘
작은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소를 옮겨서 했더라고요. 자, 이렇게 갈 사람 가고 올 사람은 오고 있습니다만 따질 건 따져봐야죠. 원내대표 임기를 당대표가 좌지우지하는 이 상황. 이게 맞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9일간 단식해가지고 내린 결정이 이 친황교안 체제 구축이냐 뭐 이런 말까지 오늘도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하필이면 황교안 대표 성씨가 황씨라 가지고 자, 조간신문 저 제목 좀 보십시오. 절대 황정 황제 리더십. 물론 저건 누를 황자이긴 합니다만. 자, 먼저 어제 총선 불출마 선언하면서 당의 창조적 파괴를 촉구했던 김영우 의원. 황교안 대표 드디어 황교안 대표께서 제왕적 당대표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거 아닌가라는 강한 우려가 듭니다. 자, 한 발 더 나가서 의원들 이 공천 때문에 차마 지금 뭐 입 밖으로 말은 못하지만 지금 황 대표 하는 거 보고 부글부글 한다는 거죠. 뭐 몇 명이나? 어떤 계파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최소한 반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야, 지금 한국당 현역 의원이 108명이거든요. 반 이상이면 지금 50명 넘는 의원들이 부글부글 한다는 건데, 자, 또 한 사람 눈 뜨고 코 베인 하다가 여의도 연구원장직에서 면을 당해버린 김세연 의원도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개방적이고 확장을 향해서 가는 것보다는 좀 폐쇄적이고 권력 권한이 이제 집중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때문에 좀 우려하다는. 자, 한국당의 이 원내대표 불신임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변화와 혁신 소속의 유승민 의원. 이게 만감이 교차했던 듯 싶습니다. 왜냐? 4년 전에 다들 기억하시죠? 자신도 당시 청와대에서 뿜어져 나왔던 레이저에 쏘여가지고 원내대표 중도 하차를 했던 그 아픈 기억이 새록새록 돋아났던 거죠. 자, 하지만 그 엄혹했던 시절에도 자신의 사퇴는 청와대도 당대표도 아닌 바로 이곳에서 결정됐다. 합니다. 이렇게요.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이 아무리 물러나라 그래도 13일을 버텼고 결국 원총회에서 사퇴 권고 결의안을 채택해서 그렇게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런 나경원 원내대표를 면시킨 이후에 벌어지는 후폭풍을 보면서 야,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실수도 많았고 뭐 이래저래 논란거리도 많았지만 그래도 의원들 사랑을 참 많이 받았구나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단호히 노라고 외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지금 당내 반발의 본질은 나경원에 대한 지지가 아니에요. 황교안 대표의 전횡에 대한 경고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분당 사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군요. 생각하는 건 저마다 좀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짧게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죠. 자, 황교안 영입 인사 1호가 될 뻔했다가 성창교육 때 한번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영입에서 확 제외가 됐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 약속대로 우리 공화당 안 가고요. 어제 자유한국당에 입당 원서를 냈다는 소식입니다. 자, 고향의 충남 천안의 한국당 후보로 출마할 공산이 크죠. 물론 경선을 해봐야 아는 거지만요. 그렇잖아도 절대 황정인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박 전 대장까지. 자, 지도부 입장은 뭘까요? 통상의 당원 당규 절차에 따른 처리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랄까요? 약간 쌍수 들고 환영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네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까 이제 양 반장도 얘기했지만요.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뭐 누가 봐도 약간 잘린 형국이기 때문에 당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없겠죠. 근데 그 날짜, 그러니까 임기까지 하루 줄일 줄은 몰랐어요, 최 반장. 네, 저도 국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낼 때 보내시더라도 좀 그래도 그 기간은 좀 꽉 채워서 보내주셨으면. 이미 오래됐잖아요, 여기. 오래 있었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염두에 좀 두고 있겠습니다. 네. 네. 원래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가 12월 10일까지였는데요. 오늘 최고위에서 이걸 하루 앞당긴 9일에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는 걸로 결정을 한 겁니다. 아마 나 원내대표의 사실상의 당무 거부 의지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데다가 지금 국회 본회의 상황을 감안하면 원내 지도부 공백 사태를 하루라도 단축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자, 정기국회 종료가 10일이고 그 전날인 9일
내일 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 상정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새 원내 지도부에게 좀 일임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자, 원내대표 선거는 그러면은 강석호, 유기준, 심재철, 윤상현 이렇게 4파전 양상으로 진행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주말 정도밖에 선거운동할 기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 경선을 준비해왔던 내 후보 정도 외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재선 의원 그룹에서 한 명 정도가 더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면 경북 출신 강석호 의원은 3선 비박계입니다. 김무성 의원 계보로 분류가 되죠. 자, 부산 출신 유기준 의원은 4선의 친박계 중진이고 인천 출신의 3선 윤상현 의원 친박계였고 지금 외교통일위원장이기도 하죠. 또 심재철 의원은 경기 안양 출신으로 후보 가운데서는 5선으로 최다선입니다. 네. 자, 황교안 대표가 아까 강력한 투쟁력을 갖춘 분이 원내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결정이 되니까요. 제가 월요일 회의 때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정치 사안은 아닌데요.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국내 재계 쪽에는 좀 영향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짚어보면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의 그 이혼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죠? 네, 그렇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습니다. 2017년 최 회장이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을 냈다가 성립이 되지 않았고 2018년 2월에 정식 이혼 소송 절차에 들어간 지 1년 10개월여 만입니다. 그동안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라는 입장을 취해왔었는데 어제 갑자기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지만 이제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 큰딸도 결혼을 했고 막내도 대학을 졸업했다. 이제는 남편이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3억 원과는 별도로 재산 분할을 청구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주식의 42.29%죠. 네. 근데 국장 왜 이렇게 리액션이 좀 좋았어요? 과했어요? 네. 네. 미안합니다. 이혼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아니 자꾸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네.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뭐 최태원 회장이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재벌 오너처럼 뭐 계열사 지분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지주회사인 SK그룹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SK의 지분 18%를 갖고 있으면서 그걸로 이제 그룹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노소영 관장은 그 지분의 42%를 달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이 뭐 SK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기준으로는 이게 한 1조 3,800억 정도 되는 그런 주식이라는데 만약 이 법원이 노 관장의 요구대로 이렇게 42% 정도의 재산 분할을 결정한다. 그러면은 이 최태원 회장의 이 주식회사 SK 지분은 10.5%까지 낮아지고요. 그렇게 되면 뭐 아시다시피 총수로서의 그룹 지배력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3년인 것 같은데 글로벌 사모펀드인 소버린이 SK 지분 그 뭐 14.99%인가요? 그걸 확보한 뒤에 그러니까 2대 주주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태원 회장 등 경영진 교체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계열사 청산도 요구했고요. 그런 트라우마가 이제 SK한테 있는데 상당히 뭐 상황이 뭐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지금 뭐 양측의 이혼을 하겠다라는 뭐 이혼 의사는 합치가 됐기 때문에 소송의 쟁점은 위자료 산정 및 재산을 뭐 어떻게 분할할지 그 비율에 맞춰질 걸로 보입니다. 통상 법원에서 재산 분할 비율을 판단할 때는 이 결혼을 한 기간 그리고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뭐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뭐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 혼인 기간이 30년이 넘는 점, 또 결혼 기간 동안 SK그룹이 성장해온 점 등을 재판부에 소명한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뭐 재벌 가정의 경우에는 사실 뭐 일반적인 가정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기업 성장 과정의 기여도를 평가한다는 게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또 사회적 파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SK 성장 과정에서 이 사돈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인정이 된다면 그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라고 볼 여지가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SK가 노태우 정부 당시에 이동통신 사업자에 선정된 것은 맞지만 이후 특혜설에 휘말려서 사업권을 반납을 했고 나중에 김영삼 정부에서 한국통신 민영화를 진행할 때 SK가 공개 입찰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특혜가 현재까지 이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하고요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그 이혼 소송이
이 문제의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일단 법원은 혼인을 한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만 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이나 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상속 또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간주를 해서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보통입니다. 말씀하신 이부재인 호텔신라 사장과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벌인 소송에서 임 전 고문이 인정받은 재산 분할 규모가 이 사장의 이 재산 약 1조 5천억 원의 1%에도 못 미치는 141억 원에 불과했던 것도 뭐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네, 오늘 최태원 회장이 어디 행사장에 나왔다던데 관련한 언급이 없었나요? 예, 뭐 오늘 한중 고위급 기업인 대회라는 행사에 참석했던 건데 어떤 호텔에서 열렸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뭐 기자들 뭐 몰려가서 질문을 쏟아냈죠. 하지만 왕이 외교부장 참석한 회의 아니에요? 그거죠? 예, 좀 잠시 후에 이제 고반장이 설명할 거고요. 네. 어디 나가려고 그러는 고반장 나가도 돼요. 다음 거 준비해요. 네. 아무튼 좀 어수선하네요. 근데 아무튼 일단 아무튼 질문을 막 쏟아냈는데 최태원 회장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노관장은 일단 뭐 여생을 남은 생을 사회를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헌신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쳤는데 아까 최 반장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정치권에 뭐 어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광복절 보수단체 집회에서 이건 뭐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뭐 살해하자는 취지의 무슨 영어 손팻말을 들어서 그 협박 혐의로 고발당했던 주옥순 엄마 부대죠. 엄마 부대 대표가 이제 그 사건이 이제 검찰로 넘어갔는데 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협박 혐의가 이제 인정이 된다는 취지로 검찰에 넘겼고요. 서울 종로경찰서가 이게 이제 한기총 주최 그 집회였대요. 그 집회에서 아무튼 손팻말을 단상에서 들어보여서 이제 고발을 당했다고 하네요. 네. 아무튼 뭐 저건 좀 더 자세한 속보가 들어오면요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한국당 9일 원내대표 경선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성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접견에서는 곧 있을 한중일 정상회의와 내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 등이 거론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네 번째 협상은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고반장 발제에서 외교안보 관련 속보 내용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위한 네 번째 협상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이틀간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분담 항목을 더 늘려서 분담금 규모를 대폭 늘리려는 미국과 현재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선 안 된다는 우리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붙었습니다. 첫날 협상을 마친 뒤 우리 측 정은보 협상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하여간 계속 협상과 관련해서는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이번 협상에선 지난 3차 협상 때와 같은 중도 파행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이견은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 양국은 조만간 우리나라에서 5번째 협상을 열 방침인데요. 협상이 다시 열려도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요구가 워낙 터무니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이 현재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협정 타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국 런던에서 나토 정상회의 자리에서도 우리나라를 압박했죠. We're spending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to protect South Korea, and we think that it's fair that they pay substantially more. Last year I asked them to pay more, and they agreed. Nobody. 사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최대 하두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였습니다. 트럼프는 이 런던으로 떠나기 전 예고한 대로 정상회의 내내 회원국의 방위비 인상을 강조했습니다. 정상회의 기간 아예 이 국내 총생산 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쓰는 나토 회원국만 따로 불러서 함께 밥을 먹는 일정도 추가했습니다. 백악관은 아예 해당 국가들을 2% 지출자들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이 자리에서 또 강경 발언을 내놨습니다. These are 8 countries plus us, plus the United States, that are fully paid. They met the goal of 2%. We call them the 2%ers. We have unfortunately
a large number that haven't met the goal. Some are very close, and they will be. And if they don't, we'll get them on trade. One way or the other, they're paying. 바로 이렇게 무역 문제 연계 가능성까지 시사를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기간 국내 총생산 대비 2% 방위비도 너무 적다면서 4%는 돼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방위비 압박을 하자 다른 회원국들 당연히 분위기 좋지 않았겠죠. 결국 뒷담화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캐나다 트리도 총리, 영국 존슨 총리,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등이 모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험담을 하다가 딱 걸렸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끈했습니다. I find him to be a very nice guy, but you know the truth is that I called him out on the fact that he's not paying 2%, and I guess he's not very happy about it. He's not paying 2%, and he should be paying 2%. It's Canada; they have money. 자, 물론 트리도 총리 등은 이후 당시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험담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에 예정돼 있던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용기 안에서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가짜 뉴스 언론들이 내가 런던 나토 정상회의에 성공적으로 참석한 것을 깎아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 나는 나토 회원국 지도자들과 잘 지낸다. 심지어 그들에게 1년에 1,300억 달러를 더 지불하게 했고 3년 뒤엔 4천억 달러를 더 지불하게 했다. 미국의 부담 증가는 없다. 오직 깊은 존경뿐이다. 자, 마지막이 사실상 핵심입니다. 오직 깊은 존경뿐이라 자화자찬의 끝판왕입니다. 자,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판이 주요 정상들 사이에서 그다지 좋지 않다 이런 분석 많죠. 면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방을 벌인 정상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G20 정상회의 때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백악관 고문이 유럽 정상급 인사들의 대화에 참여하다가 논점에 맞지 않는 말을 해서 라가르드 당시 IMF 총재의 인상이 약간 구겨지는 듯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 압박을 하면서 무역 문제를 거론했다는 겁니다. 당장 우리나라가 아닌 나토 회원국을 향해 한 말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군사안보 동맹국 모두에게 전방위적 압박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우리나라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 왕이 외교부장 방한 소식 잠깐 전해드립니다. 어제 사드 갈등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찾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난 왕이 외교부장, 오늘 오후엔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곧 있을 한중일 정상회의, 또 내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관련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 대통령은 한중 양국 간 긴밀한 대화 협력은 동북아 안보를 안정시키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에 또 양국 간의 대화와 협력이 더욱 깊어지길 기대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여정에 중국 정부가 아주 긍정적인 역할과 기여를 해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들어가서 관련 소식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4차 협상 종료, 한국서 곧 5차 협상. 네, 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문 대통령 예방 소식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일단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핵없고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릴 때까지 중국 정부가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길 당부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에 있을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로 양국 간의 대화 협력이 더욱더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자, 왕이 부장은요,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가장 친절한 인사를 전하겠다면서 중국 교역의 전면적 심화, 개방 확대에 따른 한중 관계 더 넓은 발전 공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중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요. 중국 외교 쪽의 실무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왕이 부장의 방한, 특히 4년여 만에 방한했다는 것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강경화 장관과 왕이 부장이 어제 만났을 때 왕이 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여러 차례 초청했는데 이제야 한국에 오게 됐다라고 말이죠. 자, 그렇게 먼 나라도 아니고 양국 간 현안도 많은데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또 여러 번 초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을 찾지 않은 건
의도적으로 피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한국을 찾은 건 물론 뭐 한중일 정상회의 의제 조율부터 시진핑 주석 방한 논의까지 현안이 있긴 했지만 그것보다 이 미중 갈등과 연관이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자, 미중 갈등이 뭐 무역 분쟁에 이어서 홍콩, 신장, 위구르 문제로까지 이어지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이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바로 이 틈새를 노리고 한국에 손을 내미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인데요. 자,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최근 관련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과 군사력이 아태 지역에서 계속 성장하는 가운데 중국이 한미 관계를 아시아 태평양 동맹 구조의 약한 고리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 몇 달간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북한 소식 관련해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북한이 강경한 반응을 내놨죠. 네, 북한 인민군 박정천 총참모장이 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한 담화문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에 대한 재미없는 발언을 하였다는 데 대해 전해 들었다. 김정은 위원장도 이 소식을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라고 언급한 뒤에 미국이 무력을 사용한다면 상응한 행동을 가할 것이며 매우 끔찍한 일이 될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 최근 미국 군대는 우리 국가를 겨냥한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위세와 허세적인 발언은 자칫 상대방의 심기를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다. 한 가지만 명백히 말해두지만 우리가 보유한 무기를 사용하는 건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총참모장이라는 건 군의 정치 조직을 총괄하는 김수길 총정치국장 다음 직책으로 북한군 서열 넘버 2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며칠 전 김정은 위원장 백두산 수행하기도 했었는데 군이 직접 그것도 우리로 치면 합참의장 정도에 해당한 최고위급 인사의 입을 빌려서 나온 반응이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이런 평가 있습니다. 자, 군부를 직접 내세워서 이른바 중대 조치가 단순한 수사가 아님을 분명하게 강조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유엔에서도 북한의 경고성 발언이 나왔다면서요, 최 반장. 자,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북한 인권 토의가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서 강하게 반발을 한 겁니다. 자, 어제 안보리에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경고장이었습니다. 북한 인권을 다루는 어떤 회의도 중대한 도발에 해당한다면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김 대사는 또 이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안보리가 인권 토의 개최를 밀어붙이면 한반도 상황은 다시 악화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12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세계 인권선언의 날인 오는 10일 북한 인권 토의 개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안보리가 북한 인권 토의를 안건으로 채택하려면 절차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모두 15개 이사국 중에서 총 9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미국이 지난해에도 북한 인권 토의를 추진했는데 충분한 지지표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철회를 한 바가 있었는데 올해는 비상임 이사국 일부가 또 교체가 됐고 안보리의 지형이 좀 달라져서 아마도 성사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자, 뭐 한일 국장급 그 협상, 그러니까 수출 규제 조치 관련한 일정이 확정이 됐는데 16일 도쿄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방위비 분담금 4차 협상 종료, 한미 이견 못 좁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성남 아이 엄마입니다. 경고합니다. 저 화났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자아이가 먼저 남자아이에게 다가가 손으로 끌고 하는 장면이 잡혀 있었다. 가해자 쪽이 억울할 것 같다. 피해자 쪽에서도 3천 또는 5천 정도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런 말들이 돌아다닌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아이랑 슈퍼만 가도 이젠 수군거리고 저희를 힐끔거립니다. 집을 벗어나 서너 발자국 걷기만 해도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괜히 우리 아이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자꾸 눈물만 쏟아집니다라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아동 측의 변호인은 이르면 내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가해 아동의 처벌 여부를 떠나 재발 방지와 진심 어린 사과를 받기 위해서라도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은 또한 피해 아동의 진술 영상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개했습니다. 피해자 부모에게 듣기 어려운 말들을 하는 사람은 사건의 전말을 잘 몰라서일 것이라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엔 피해 아동의 진술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 이랬어. 어이 그럼 왜 이렇게 바지 누가 벗었대요? 어때요? 왜? 걔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는데요. 피해 아동 부모와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해당 어린이집 CCTV 등을 확보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박노구 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국회 복지위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시 박 장관은 우리가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 그런 관점에 봐서는 안 되고 하나의 그 발달 과정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 것이라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성남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의 신상진 의원은 주무부처 장관이 아마추어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관의 발언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보건복지부는 보도 해명 자료를 발표할 뿐 이게 과연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 사이의 성추행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주무부처 장관의 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박노구 장관은 오늘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성폭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합하다며 쓸 수 있는 넓은 범위의 용어는 성적 일탈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부에서 아동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가해자, 피해자가 아닌 두 아이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최소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이른바 맘카페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동 간 성폭력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 그동안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초등학교부터는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건 처리가 되는데 어린이집에선 이런 장치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어린이집 등에서도 공식적인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성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돼야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여당이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죠.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 후에는 그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오후 강남일 대검 차장과 이모선 경찰청 차장을 불러서 진상을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상식적 수준을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특별검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관련해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1차 구속기한이 내일 끝납니다.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할지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조금 전에 연장했다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그렇게 되면 만기일이 이달 15일까지가 됩니다. 조금 전에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얘기를 했습니다. 4파전인데요. 한국당이 내일 경선 일자와 시간, 후보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단히 입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오늘도 좀 쌀쌀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자, 갑시다.